자, 지금부터, 네, 우리, BTS 공연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어, 어, 오늘 오늘 우리 저 우리 저 바쁘신 바쁘신 박연모 박연모 교수님 교수님 모셨는데, 모셨는데, 어, 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아마 아마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되지 메시지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네. 어, 어, 우선 뭐 우선 뭐 제가 제가 저 저 인터너를 인터널을 잠시 잠시 하려고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했지만은 우리 우리 박연모 박연모 교수님 교수님 이미 들어와 이미 들어와 계셔가지고 계셔가지고 인트로가 좀 인트로가 필요 좀 없지 필요 없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싶고요. 제가 제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있는 우리 오늘 오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어, 어, 컨텐츠가 컨텐츠가 저는 저는 ABC로 알고 ABC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 박현모 박현모 교수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우리 직접 직접 ABC에 ABC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세종대왕의 세종대왕의 운명 문명 혁신의 혁신의 성공 성공 요인은 요인은 ABC. ABC.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지금부터 우리 박현모 박현모 교수님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네. 예,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박현모 박현모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셨는데 마음으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 또 큰 박수 몸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화면을 한번 네. 공유를 해보고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음,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예, 잘 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몇 시인가요, 지금? 지금 3시입니다. 오후 3시인가요? 예, 예, 예. 예, 정말 딱 좋습니다. 이렇게 시차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함께 생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새벽이라서 뭐 하려고 그러면 줌 강의를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어, 제가 작년 겨울에 12월 달이죠, 아마. 그때 자카르타에 가서 장 회장님께 아주 너무나 과분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지금도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으로서 이렇게 항상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별 아, 말씀. 그러셨군요. 그,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지난번에 작년에 가서는 세종의 그 개척 정신에 대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재조명을 했고 오늘은 저 지금 최근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그 세종평전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평전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라고 구상하던 중 김기찬 교수님하고 이게 우리 오늘 오신 인도네시아의 그 기업인들하고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모아졌는데요. 제목이 세종 리더십 ABC입니다. 뭐 ABC란 말은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라는 뜻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만 A라는 뜻과 어, B라는 것과 각각의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영어로 achievement, 성취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는 중요한 거가 일에서의 성과, 성취가 아주 중요하고 이제 B는 영어로 하면 bridge to goal인데요. 목표를 향한 어떤 그런 그 과정, 항상 우리가 현재 상황이 있고 뭐 하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갭, 이게 이른바 프라브럼인데 어떻게 세종은 그가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를 주어진 현실에서 연결해 갔나, 다리를 놓았나. 이게 이제는 브릿지 투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주로 리더십 과정이 되겠고요. C는 이제 비교. 1차적으로는 세종이 중국과 또는 일본과 다른 나라와 또는 그 이전 세종 이전의 태종과 세종 이후의 정조와 이렇게 세종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세종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뭐 링컨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지 처칠하고 강희제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 스카르노인가요? 그때 갔을 때 그 장 회장님이 안내해 주신 인도네시아의 그러니까 각국의 이런 지도자들하고 비교하는 작업도 같이 할 때, 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ABC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이제 아까 뭐 우리 그 BTS의 그 아리랑도 있었지만 지금 요즘에 우리 한류라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세종을 안다. 한글을 넘어서 세종을 안다 그럴 때 세종의 ABC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전체적인 조망을 한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선왕조 주식회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JTBC 차이나란 클래스에 가서 조선왕조 전체 역사를 먼저 조망하고 그 속에서 세종의 위치, 세종시대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조선왕조를 이른바 그 주식회사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폭락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 지속성과 변화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종 리더십의 핵심을 저는 이제 적솔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적솔력은 이 리더십이라는 외래어 대신에 세종의 말에서 찾아본 그 이야기인데 세종실록의 26년 윤 7월 25일자를 보면 지도자가 앞장서서 끌어가고 솔선수범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흔한 적자는 아닌데요. 이 가운데가 동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cause,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왜 그 이유를 책받침 추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 대자전을 보면 한 발 앞서서 이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 발이 아니고 한 발 앞서서 이끌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실행력이죠. 이게 저는 실록에서 보고 나서 그렇지 이게 바로 리더십이지. 우리가 흔히 뭐 지도력 뭐 이런 말들이 좀 식상한데 적솔력이란 말을 한번 제가 써서 이 책이 제 책인데요. 책 제목으로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제가 한 발 앞서 이끌며 실행하라. 이게 이런 그 부제를 다뤘는데요. 이 놀랍게도 지금 이 한 16세까지 찍고 여전히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총 52개의 사자성어를 뽑아놨어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자성어를 외우기 좋고 또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52개 사자성어를 하나하나 뽑았더니 52개인 이유는 매주 한 개씩 세종 이렇게 그 사자성어록을 보면 1년을 계속 볼 수가 있어서 52개를 뽑아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52개가 많다. 딱 세 개만 정리하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세 개를 그야말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세종대왕 ABC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차원에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되면
중에 가장 업적, 탁월한 성과로서의 K21,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강의했던 것입니다. C4J0 K21이라는 세종시대 1418년에 세종이 왕이 돼서 1450년까지 한 32년 동안 제위에 있는 동안에 전 세계 과학기술의 최고, 이른바 15세기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이 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418년부터 50년까지 차이나가 C가 4개이고 일본은 하나도 없고 이 코리아 하나가 무려 21개이고 한중일을 제외한 기타 나라들 유럽, 아랍, 인도 등을 다 합쳐서 19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지난번에 자카르타에 가서 그 선물도 드리면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장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숫자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세종시대가 훌륭했느냐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숫자, K21 숫자로 하나 보여주는 게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특히 하나하나 그 K21의 발명품에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기업 강의 가면 어떤 기업도 제품이 훌륭하는 걸 넘어서서 제품에 담겨 있는 스토리, 그거를 잘 만들어내고 또 알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먼저 앞에 좀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조 왕들을 역대 왕들을 쫙 한번 그 업적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지금 예, 잘 들립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한참 창업기에 틀을 잡는 그러다가 맨 위에 그 사상 최고 주가라고 보이시죠? 네. 정말 CEO로 세종을 보자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 향상 모두 다 이룬 최고의 이노베이션의 그런 와. 혁신 기업이라고 이제 쭉 제가 논문을 써봤고 기후정난이라고 이런 분들 뭐 쿠데타를 통해서 갑자기 조선왕조의 그런 기가 확 꺾입니다. 점점 바닥으로 가다가 이 선조 때 있잖아요. 임진왜란 그때는 인재들이 되게 많았죠. 아시다시피 뭐 이순신 장군, 유성룡, 퇴계 율곡 지식인뿐만 아니고 허준 같은 의사까지도 그렇게 인재가 많은데 전부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가가 대폭락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영종조 시기는 뭐 굉장히 노력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잘 안 돼요. 세종 때는 최고였고 선조 때는 최악인데 대체 이런 것들이 뭘까? 조선왕조에서 계속 변한 것과 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뭘 것 같습니까? 변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지도자의 리더십? 빙고 맞습니다. 세종 연구를 18년 하다 보니까 업적들은 되게 많이 연구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업적보다는 어떻게 그 업적을 냈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과정이 중요해요. 직접 하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고기가 절로 가네. 세종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재 등용.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자기를 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최고의 비결인데 32년 2월 22일자 세종 돌아가신 때예요. 그때 신하들의 최종 평가예요. 혹시 그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누가 어느 분 읽어주실까요? 현민 씨가 읽어요. 상과 벌 주는 일을 분명히 하며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부렸고 옛것을 스승 삼아 밝은 제도로 정비하니 나머지 일들을 절로 잘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혹시 기억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저는 상과 벌 주는 일을 분명히 하며 예.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부렸고가 약간 맞습니다. 핵심을 잡으셨어요. 신상필벌이라고 돼 있죠.
잘하는 사람은 신상이라고. 확실하게 상을 줍니다. 우리 상을 확실히 주잖아요, 보면. 못한 사람은 벌을 분명히 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머리 안 되고. 그게 안 됐어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죠. 아하. 뭐 잘못해도 잠깐 빠졌다 또 들어와요, 금방. 아하. 그러잖아요. 확실히 잘해도 상을 안 줘요, 그냥. 맞아요. 뭐 괜히 너 때문에 일 벌여가지고 우리 감사받고 뭐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공직사회가 움직이라 복지부동하는 거죠. 게다가 공을 가로채는 일도 너무 많죠. 맞아. 맞아. 내가 잘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못하면 확실히 처벌받는다. 그게 첫 번째 세종의 비결이고 두 번째 뭔가요? 인현사능. 임현사능. 아까 어질고 재밌는 일을 시켰다고 그랬죠. 이게 좀 옛날 말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한자로 현자가 있죠. 현한 인재란 것은 옛날에 어떤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기업으로 말하면 임원급의 인재를 현한 인재라고 그래요. 현민 씨 현자가 그러면 저 현자예요? 네, 저 현자도 아, 어질해요. 그렇구나. 역시. 어질다. 근데 그런 현민 씨 같은 인재한테는요, 위임해야 돼요. 통째로 맡기고 네가 뭐 해봐. 반대로 능한 인재가 있어요. 능한 인재는 정확하게 시키는 건 잘하는 사람 있죠. 맞아. 맡겨준 것은. 그런 사람은 사자가 불일 사자예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부려야 돼요. 아하. 세종이 뭘 잘했느냐? 현민 씨처럼 맡길 사람인가, 시킬 사람인가를 구분해서 위임하거나 시키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경영을 잘했다. 네. 잘 보셨죠? 아마 JTBC 프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요. 한 3시간 녹화해서 80분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담당 PD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인데 다들 현직 아나운서들이라서 되게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예, 뒤에다 우리 이 횡성 한우 그 당시 38만 원짜리 한우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니까 다들 서로 그거 가져가려고 엄청 치열하게 참여를 하더군요. 제가 이제 우리 또 가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자카르타 갔을 때 선물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이 세종 어록도 가져갔고 그랬는데 또 불러주시면 또 잔뜩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차이나나 클래스 나왔던 이 그래프인데요. 바로 이제 조선 딸내미도 직장 다니고, 처제도 평장 직장 다니고 하니까. 네, 자 창업을 해서 세종 때 가장 국운이 융성하고 선조 때 최악을 갔다가 영정조 때 다시 가지만 결국은 쇠망하는 518년에 그런 조선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저는 이제 세종실록을 공부하면서 조선왕조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하여튼 조선왕조 하면 그냥 망했어야 될 나라. 정말 뭐 헬조선이란 말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냥 조상 숭배처럼 그냥 무조건 이제 조선하면 최고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볼 때 우리 일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역사라면 이것을 500여 년간 우리 선조들 또는 우리 선배들이 겪은 역사 경험의 생 데이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임상실험과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쌓여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그 기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배워갈 지혜, 피해갈 반면교사가 다 거기 있다고 이 텍스트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조선왕조 주식회사란 말을 이제 저는 쓰게 됐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또 대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시적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왕이라는 종신제
또는 이제 자기 오너인 그런 그 CEO의 안목과 그런 뭐 스펙트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 주식회사랑 관점으로 보면 왕이나 CEO 등 최고 권력자가 어떤 역량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왜 선조 시대가 바닥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있었습니까? 이른바 선조 시대를 목릉 성세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선이. 목릉은 선조의 능을 가리킵니다. 동구릉에 있는데요. 그 선조를 가리키는 이고 성세는 한자로 예, 번성할 성자에다가 세상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 시대는 인재가 가장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퇴계, 율곡, 이순신, 허준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았는데 왜 안 됐느냐? 그 인재를 알아보고 쓰는 지도자의 안목이 없다 보니까 인재 쓰기가 이렇게 엉망이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요즘 김기찬 교수님은 많이 나누는 거가 1575년에 선조 시대에 이 붕당이 등장하는데요. 올해가 2025년이고 1700, 1575년이면 몇 년인가요? 500, 450주년인가요? 올해가 우리 역사에 붕당이 동인 서인이 등장한 지 4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국회 쪽이랑 의논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가 한국사의 붕당의 등장 이후로 한국이 특히 정치 리더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자.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 하나하나는 뛰어나지만 정작 여의도에 가면 자기 당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본인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대체 정당이라는 이 조직, 이게 어떤 정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진단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역시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한번 그 궁지에 빠진 한국 정당의 방향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그 학술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잘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이게 선조 시대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논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 왕은 대통령이 아니고 오너형 CEO에 가깝다. 임기제 4년, 5년, 뭐 게다가 요즘은 단임제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오너형 CEO에 가깝고 그래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의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이 크게 달라진다. 그 지도자의 역량은 다시 말해서 인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인재를 보호할 뿐더러 적소적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재적소란 말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세종은 항상 어떤 미션, 정확한 일을 놓고 그에 맞는 인재를 배치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적소적재를 한 사람은 아주 뛰어났고 안 그러면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태종에서 만약에 양령으로 갔더라면 아마 조선의 국운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충령으로 원래 셋째 아들에 불과했던 충령으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 황희를 또 등용을 하면서 조선의 국운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승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차세대로 어떻게 전위 자리를 넘겨주느냐 또 승계 이어받느냐가 굉장히 국운 기업도 마찬가지고 성쇠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수양대군이 이제 에, 많은 인재들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사육심 뭐 등등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인재가 갈라지게 되고 또 조광조의 그 기묘사화 때 완전히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조선의 국운이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지도자, 특히 CEO들의 안목 그리고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조직의 발전, 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건 똑같이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오르신 분들이 오늘 주로 기업인들이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고 바로 그 점에서 세종한테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종은 어떤 지도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보면 첫 번째가 통조사물이 됐습니다. 한자가 이게 이제 통이란 게 뚫다, 꿰뚫다 말이거든요. 통찰. 조는 비추는 겁니다. 그 꿰뚫어 비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물건, 사물에 대해서 이게 쓰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과 어떤 주어진 환경, 조건들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필요하대요. 이게 통조 사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현미경 같은 사고입니다. 이른바 표현하자면 분석적인 사유. 이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죠.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에 부닥쳤을 때 기업에서 이 사태의 본질이 뭔가, 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이면에 깔려 있는 그 핵심을 사와 물을 꿰뚫어 보는 지도자의 안목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현미경적 사고. 두 번째는 거기 나아가서 명견만리라고 그랬습니다. 만리를 밝게 본다 이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현미경과 비교되는 망원경 같은 것을 세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망원경은 없었지만 지금 보면 망원경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요즘에 리더십 용어로 하면 전략적 사고입니다. 바로 눈앞의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앞의 것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세종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제 그 이 지도자는 통조사물하고 명견만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제자리에 앉아서 우물쭈물하고 헤매이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잘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세종이 이제 말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를 세종은 한글을 창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줬지만 모든 백성들을 다 설득할 수 없다고 봤어요. 국가를 끌어갈 때는 지도자가 이제 정말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잘 데리고 하는 거고 백성들을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어, 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정말 혼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는 그러기 위해서 통도사물과 명견만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김기찬 교수님이랑 최근에 그 갔던 데가 진주, 의령, 뭐 산청 그 지역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 위대한 기업인들, 뭐 이병철 회장부터 부인의 회장, 뭐 조홍재 회장 그런 그 대한민국의 창업자들이 특이하게 또 진주, 산청, 의령 그 지역에 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지수초등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난번 차를 타고 1박 2일로 거인들의 그 어깨 위에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들은 어떻게 분석적 사유를 갖고 있었고 또 전략적 사고를 했는지를 한번 답사를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기찬 교수님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 어떠셨어요? 박현모 거인의 교수님 어깨? 가주시는 바람에 예. 박현모 교수님의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더니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보였습니다. 네.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네.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정말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함께 해주느냐가 저는 비즈니스의 가장 성공은 미국에서는 why, how, what 이야기하지만 with whom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는 세종이 그런 가설을 입증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김기찬 교수님이랑 저도 배웠는데 버스킹이라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막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향연을 베풀었는데요. 어, 이렇게 저는 역시 답사를 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이 생장, 옛날 말로 나고 자란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명견만리를 키울 수 있나, CEO들이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라고 살펴보았더니, 우선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를 30분 이상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대요. 머리가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이야기, 통찰력 있는 그런 글들을 30분 이상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의 적설력 52개를 한 번씩 이렇게 매주 읽으면 굉장히 이런 세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최소 한 번은 전혀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명견만리를 하는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멘토를 삼는 거, 멘토를 두는 거, 그리고 타 산업의 리더와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 아마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장윤아 회장님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카르타 가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고 좀 나이가 들어 있는 시니어도 계시던데 계속 서로 멘토, 멘티 관계를 맺으면 아마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략적 사고와 어떤 분석적 사유를 갖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설력이란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이 세종의 52개 사자성어에서 역시 첫 번째는 한 발 앞서 주도한다. 저는 이게 참 사실 이게 세종의 생각이기도 하고 세종이 아버지 태종한테 배운 것입니다. 태종은 항상 나는 선발, 먼저 발하여 이 제자는 제압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자에서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인을 쓰고 자기를 말할 때는 기자를 씁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제압한다. 먼저 발하여. 근데 반대로 후발, 뒤에 발하면 뒤에 어떤 일을 일어나서 시작하고 하면 제어인이라고 돼 있어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후발하면 제압을 어가 여조사가 되는데 수동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 기업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그 분야에서 선발하는 사람이 항상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끌어가고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레드오션에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발하고 한 발 앞서 주도하는 게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종은 늘 선발 제인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재밌는 건 세종은 어떤 분 이렇게 농사 문제를 먼저 누가 요구하기 전에 주도해서 농사직설 등으로 끌어간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가기 직전에 매듭이 지어갈 무렵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부분을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야를 여러 개를 다 동시에 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하다가
이제 아학 같은 문화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될 무렵에 또 이제 북방개척, 그다음에 또 한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세종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을 하여금 아 이게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냥 놀자 이게 아니고 아 이게 마무리됐는데 다음에 뭐가 있지? 계속 이제 기대하게 하도록 선발 한 발 앞서 주도하게 만드는 게 세종의 그 32년간의 국정에 끌어가는 방식이고요. 근데 항상 세종은 주도할 때 진실되게 솔선수범합니다. 정성스럽게 뜨거운 마음으로 한 발을 앞서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편의 학사들한테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봐라. 이 모든 분야에 세종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종은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할 때 뭐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 것, 특히 다른 나라의 그 문명 수준에 대해서 모르고 눈 딱 감고 우리 것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세종은 항상 보면 다른 나라의 수준을 철저하게 조사해라. 아까 거인업계이라고 그랬지만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키우는 방식이 세종의 대부분의 그런 그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편전 학사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연구하게 된 것이 세종께서 계속 다른 나라 수준을 가장 최고 수준에 저는 그 제가 이제 삼성 이제 디자인 이노베이션 그쪽 분야의 실록화 작업을 했는데요. 3년 정도를 이건희 회장이 이제 디자인 이노베이션 혁신을 했다. 그전에는 삼성이 국내에서 안 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플하고 경쟁하는 성장하게 된 것이 디자인 혁신이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그걸 전부 다 담당자들을 녹취하고 하는 그런 실록화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삼성 사람들은 한 것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 가장 잘 나가는 위치를, 프론티어십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만 더 나가라. 하나만 바꿔봐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찌보면 거인의 어깨 위에 사는 방식인데 다른 나라 수준을 다 섭렵을 합니다. 지편이락서 조사시켜요. 그런데 너희들만 한 게 아니고 같이 동시에 세종도 솔선수범합니다. 유명한 그 신숙주 숙직 사건이라고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숙주 세종보다 10살 아래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밤새 숙직할 때 세종께서 그 옆에 있는 사정전이라는 집무실에서 함께 밤을 샙니다. 그랬으니까 신숙주가 새벽에 잠이 들었을 때 세종께서 옷을 덮어주게 하는 것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거죠, 같이. 함께 진실되게 설선수범하고 마지막에 저는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데 반드시 실행하라. 실행하라 그렇습니다. 뭐 어떤 아이디어, 솔선수범도 좋지만 그걸 실행하고 일정한 시간 꾸준하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아까 어치브먼트, 성취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군역학 씨는 재밌는 스토리인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한 발 앞서 주도하고 한 발 앞서 주도하고 진실되게 솔선수범하되 진실되게 솔선수범하되 반드시 실행하라. 반드시 실행하라.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세종이 한 발 앞서 주도하고 솔선수범하고 실행하라고 그랬다.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셔도 앞으로 지금 얼마나 불확실한 이 기업 환경입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종 리더십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ABC 성취를 어떻게 했는지 다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브릿지 투 골 과정을 그리고 어떻게 비교하는 작업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이면사능 아까 나왔었죠. 현재와 빼어난 인재, 능재, 유능한 인재, 빼어난 인재에게는 일을 위임했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평가한 치세의 비결, 치세는 바로 어치브먼트인데 바로 적세적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김기찬 교수님 감사드리겠어요. 제가 임현 부분을 쭉 적소적재했더니 이것을 이렇게 미션을 할 미션을 정하고 그걸 할 인재를 찾는다. 미션 퍼스트 퍼슨 핏이라는 말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교수님 맞나요? 예, 저는 저 미션과 비전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네. 네, 미션은 세상에 자기가 해야 될 Y예요. 네, 네. 저는 비전은 What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미션 같은 이런 소명을 할 사람은 네, 맡기고 소명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맡기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맡긴다. 이런 뜻으로 저는 네. 해석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박연모 교수님의 검증을 제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예, 실록에서 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왜냐하면 이 저 소명이 우리 저 칼빈의 직업 소명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네. 제 해석을 나중에 한번 박연무 교수님께서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인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제가 사례를 한번 열심히 찾아서 함께 이렇게 너무 좋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적소적재란 말도 그렇지만 세종시 표현인데 이게 바로 적소를 먼저 해야지 적재는 이것부터 하게 되면 일에서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적재를 다시 사능의 부분은 그 인재 역량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롤을 디자인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실록의 용어가 현대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데 하나의 도움되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이 세종의 놀라운 성취를 가능케 했던 인재 쓰기인 거죠. 뭐 이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은 사람 뽑아서 이렇게 잘 일을 역할을 맡기면 잘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 동네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뭡니까? 제일 축구 잘하는 놈하고 한 팀이 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잘한 놈이 어딘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걔하고 어떻게든 한 팀 되면 모든 게임에 이깁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잘 우리 회사에 끌어오게 일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세종은 제가 정말 감동적인 늘 힘이 드는 어록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나 한 누구나 가지는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세종의 26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한자는 이것입니다. 인유일능. 사람마다 항상 이 한자의 이것은 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한 가지 능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저희 집입니다. 뒤에 집이고 이게 택배함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어느 날 그 택배 아저씨가 한참 코로나 때인데 가지를 않고 택배를 놓고 저 짐을 받으러 온 저를 보더니 이게 정말로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된대요. 본인이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다 망해먹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택배를 하면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올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잘한 게 있다. 이 세종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내가 나의 강점 그걸 한번 키워봐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의 강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눈을. 천리마도 이렇게 딱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많이 먹고 그냥 그런 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적소적재 활용하는 것. 재밌는 것은 세종은 인재 쓰기 할 때 누구나 다 강점도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이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면 된다.
이 사람에게 완전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또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이 사람의 약점은 또 이 사람의 이런 막 강점의 연쇄 순환하는 게 인재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세종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이런 것들이 세종 때 그 많은 인재들을 모아놓고 성과를 내는 비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김기찬 교수님이 이 아주 전도사가 되고 계십니다. 소술선지. 소술선지는 선지, 선배들의 뜻,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기어서 추진한 일이죠. 취지를 이어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방 개척하면서 선배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잘 이어서 살려내자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제가 이 자카르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 있지만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말을 일로 살려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집현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중요한 하나의 이 플랫폼 같은 것이라면 경연이라는 세종회의법은 이렇게 고전을 함께 읽고 그것을 일로 연결하는 놀라운 그런 창의적 회의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 연결의 그런 장치들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세종 세종오록은 연결하랍니다. 아마 장 회장님 혹시 지난번 받아가셨나요? 연결하라 달력? 예, 연결하라 몇 번 드렸습니다. 이거 주신 거. 아유, 이거 잘하셨습니다.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네. 몇 번 이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표구를 해갖고 제가 다 네. 드렸어요.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질문 주신 분께 제가 이 파일을 들어서 사용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려내는 세종이라는 방법을 제가 뽑고, 참이슬, 화요 쓴 강병희 작가가 이 글씨를 쓴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전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겨 추진하던 것을 계속 발전시키자. 아까 북방 개척하면서 한 말이었고요. 세종은 가장 열심히 뛰어나게 잘한 일은 한마디로 잊고 살리기였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로 이어옵니다. 과거에 방금 얘기했던 소수선지처럼. 그다음에 당대 인재를 아까 집현전을 중심으로 연결시킵니다. 다시 미래 세대에게 또 잘 정리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실록 그대로 한 해도 흉년 안인해가 없었던 그 시대가 가장 융성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세종께 물어본다. 뭐라고 한다고요? 연결하라. 연결하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일이 날 것이다. 네.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입니다. 음. 술잔을 드시고 앞에 선창하신 분이 연결하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라가 세종의 바로 그 소술선지가 이 다리를 놓는 연결해서 사람들 살리고 일을 살려내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호 중국인데요. 말 그대로 중국과 다르다. 나라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한자로 이호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 세종이 이 집현전 학사 신숙주와 성산문을 이른바 요동 지금 안주까지 13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명나라는 물론이고 뭐 아랍 또 일본 여진 거의 모든 말들을 다 연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비교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고유함과 차이를 인식 발전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제 비교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호 중국과 대응되는 말은 동문동계입니다. 샤말리가 반대상소를 하죠. 중국과 같은 문자를 쓰면 되고
같은 이건 이제 체제 시스템인데요. 궤도할 때 같은 그 로마의 그런 그 레일 하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면 되지. 왜 자꾸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던 말인데 이건 제가 김기찬 교수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읽어주세요. 세종은, 세종. 세종은 중국을 복제하지 않았다. 세계의 문명적 성과를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다름을 탐구하여 강점을 살려냈다. 그래서 세종은 조선의 하늘을 만들었고, 조선의 시간을 만들었고, 조선의 언어를 만들었다. 네, 뒷부분에 생략했습니다. 제가 김기찬 교수님이 최근에 하신 최고의 어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클론과 컴페어를 비교해서 복제하지 말고 잘 연구하고 그다음 비교해서 우리의 뭐가 다른지를 탐구해서 강점을 살려내는 방법. 이게 바로 비교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옆에 있는 책 부분을 사진 찍었는데요. 세종의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천문에 관한 책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내적 경험과 역량을 존중합니다. 야, 우리는 항상 아류야, 따라가면 돼. 라고 하면 성취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우리 것을 찾기 전에 글로벌 지식 수준을 완전히 소화하게 합니다. 정말 그 기나긴 프로젝트를 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고유역을 탐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성과가 아까 조선의 하늘, 조선의 문자, 조선의 시간이 농법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많이 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글로벌 성과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우리 것만 본다 그러면요. 이것은 정말 그냥 동네 개구리에 불과할 수 있다. 그 점을 다름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당시 그 당시 세종 글로벌은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예. 장 회장님 말씀하시죠. 예. 아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이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튼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중국에서 받아들여 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초월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네, 네. 해봤습니다. 예, 예.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세종이 가장 글로벌화된 우리 임금이었더라고요. 우리 해외 통신사 파견이 조선시대 때 총 24번이 파견이 되는데, 세종대왕 때 7번 파견이 돼요. 그게 이제 일본에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네, 동안 네. 한두 번 파견됐던 어, 저 선조 시대 때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세종을 가장 글로벌화된 임금이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장 회장님 배웠지만 그 자바 인도네시아도 갔잖아요. 이게 세종 시대에. 예, 예, 예. 영롱 갔었죠. 예, 예, 예. 예. 이미 자바 자카르타까지 이미 그 교류가 되고 있다는 게 실록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열려있던 시대였고 글로벌한 시대였죠. 이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어떻게 예, 좀 토론으로?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괜찮으시죠? 예, 저는 뭐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시간이 어떠신지? 네, 계속 하시죠. 그러면 네, 네, 네. 조금만 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이건 영상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꽂혀 있는 책인데, 이제 KBS에서 제 연구실을 찾아와서 이 책을 보고 이제
책을 보고 기획을 했어요. 장영실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이 일본 동경대에서 나온 이 책을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책 한쪽 면에는 오른쪽 면에는 동양과학기술사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에는 서양과학기술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랍, 유럽 다 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1418년부터 세종이 1450년에 돌아가시는데 여기까지죠. 이 시기를 쫙 보면 다 K라고 되어 있는 장영실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어 보았더니 이렇게 21개나 되더라. 일본은 당시 무로마치 시대에 하나도 없었고 일본 동경대 교수들 했지만 중국은 내 건 이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보면 제가 또 세봤어요. 1401년이 태종이거든요. 세종의 아버지 태종 1년에 세종 시대부터 이제 한 중종까지 되겠네요. 한 100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 때부터 100년을 봐도 코리아가 40개예요. 일본은 6개, 중국이 5개. 이제 유럽 쪽이 좀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100년 전체를 봐도 압도적으로 코리아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만들었나. 어떤 분의 계산에 따르면 이 15세기에 노벨 과학상이 있다면 과학기술 분야의 47%를 코리아가 독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은 K21을 하나하나 세봤어요. 대체 그게 뭐지? 아까 이 표에서 하나하나 이제 세보니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천, 하늘에 관한 것, 지, 사람에 관한 거, 땅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천문, 시간, 이건 다 하늘에 관한 것이거든요. 농사직설, 뭐, 추구기, 이런 거 땅에 관한 것입니다. 훈민정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같은 의학, 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지인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과학 기술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렇게 아까 어치우먼트를 가져온 것은 아까 ABC에서 B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goal to bridge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면 산응을 인제 쓰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스토리들입니다. 유명한 이게 이게 축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우대. 어떤 분은 희라고 쓰지 왜 토대 할 때 대자인데요. 이 대를 쓴다고 그러지만 이 어떤 분은 축우기 못지않게 축우대도 중요하대요. 그 영국의 그 과학사 박물관을 가면 이 축우대를 같이 있는데요. 이 세계의 그 표준 우량 기계의 기준이 바로 이 축구기인데 이 높이가 매우 중요하대요. 축구대가 너무 높으면 이걸 비를 재기가 어려워요. 쉽게 재야 되는데 또 너무 낮으면 다 땅에서 비가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어렵대요. 근데 이 축구대의 높이를 잘 해서 위에 구리로 만든 3등으로 이 작업이 유럽보다 200년 먼저 앞섰다고 됐습니다. 로마에서 1639년에야 이제 그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처음으로 강우량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그보다 더 늦게 1659년에, 영국은 77년에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1400년대 세종이 이 22살 때 왕이 돼서 45살 무렵에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마 스토리인데요. 추구 저 잠깐만 한번 그걸 한번 실록의 대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공유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실록.history.go.kr 이렇게 치면 다 누구나 실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또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어, 조선 왕족 실록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왕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세종실록을 들어가서 어, 추구기로 치면 안 나옵니다. 예. 추구기로 치면 한참 뒤에서 나오고 이 예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우리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세종 23년 나옵니다.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왼쪽에는 이렇게 번역본이 있고 오른쪽은 한자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세종 23년이면 1441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력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을 양력으로 바꿔서 지금 과학기술의 날로 정했다고 그러죠. 세종께서 황후의 변을 들었으니 대가를 맞이하는 일은 정파하라. 그래서 이제 황사비라는 것을 들었으니 이렇게 잔치 같은 것을 모두 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노승지 비서실장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황사비인지 홍학가로인지 모르니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정파하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 만일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하늘에서 이렇게 황사비가 내렸다면 재앙이니 내가 근심을 해야 된다. 내가 화련히 이런 표현인데요. 보시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긴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세종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에 대신들이 이변, 이렇게 황사비라든가 이런 그 이변이 생기면 근심을 해서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 송악가로인지 아니면 황사비인지를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근년일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혹시 이걸 좀 당회장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년일로? 근년 이래로 제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 등을 푼수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적확하게 비가 온 푼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제 이 물건이 만일 하늘에서 내렸다면 하필 이 그릇에 내렸겠는가? 또 이 물건이 지샘물이 많이 흘러 보여 들어가는 곳에 또 있고 있는 것도 또한 송아가 기욤고랑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를 따라 내려온 것이다. 또 이 물건이 모래와 돌이 유창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밀한 검은 땅에만 있었으니 그것은 송아임을 알 수 있다.
네, 우선요, 송화가루인가 황무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마무리하면 실록을 좀 갑자기 들어가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어,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1441년도에 했는데 세종이 나이가 45세가 넘어가니까 특히 건강, 눈이 아주 안 좋아져서 많이 가시는 곳이 온양온천입니다. 이때도 온양온천을 가셨어요. 서울의 경복궁에 계시다가 경복궁에서 온양온천까지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꼬박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천여 명이 가서 짐을 다 풀었는데 서울에서 긴급 파발마가 와서 긴급 보고가 와서 예조의 관리가 서울에 황사비가 내렸다가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황사비는 당시 하늘이 이 임금이나 신하들이 잘못한다고 꾸짖는 걸로 제 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반찬 수도 줄이고 저기를 긴장 모드로 접어들어야 되는 상황을 했거든요, 항상. 그래서 짐을 다시 싸서 내가 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보고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두 번째 파발마가 옵니다. 바로 이 아까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안평대군이 파발마를 보내서 어제 예조에서 황사비가 왔다고 황후가 왔다고 보냈는데 제가 궁궐에 있는 여기저기의 그릇들을 보고 맛을 보았더니 황사비가 아니고 송화가루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변이 아니니 올라오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라고 해서 세종께서 잠시 짐을 싸는 걸 멈추게 하고 방금 읽었던 것을 합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선 빨리 서울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라. 송화가루인지 황후인지를 발빠른 내시한테 빨리 가서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다 모아놓고 아까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어떻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 사이에 세종이 처음으로 이 시국이의 아이디어는 세자의 아이디어다. 물론 제작은 장영실이었을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백성들의 배고픔, 농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를 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송화가루인지 이 그러니까 이 송화가루인지 황후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자의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창조적인 실험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 치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서울에서 결과 보고옵니다. 결과는 이 송화가루였고 황사비가 아니니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라는 게 실록에 이제 전후가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좀 길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세계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어,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안평대군의 효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정보 듣고 올라오면 안 되지.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두 번째,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세자, 문종의 그런 그 애민, 실험 정신.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다른 예조와 안평대군의 보고가 왔을 때 어느 편을 편향하지 않고 이 사실 확인 후에 예, 결정하는 합리적인 생각, 이런 세종의 합리적 결정까지 세 가지 스토리가 이 간단한 이 치국이에 달려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저는 그 점이 이게 최초라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감동,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실 때 저는 늘 그 CEO분들한테 저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갑자기 그렇게 이 조선왕조실로 갔다 오니까 좀 당황하셨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세종 어록을 뽑았을 때 가장 많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어록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멀리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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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하더라도 무슨 무슨 소용이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가. 예, 이제 뭘 원자, 쏠 사자, 어찌해자, 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사 멀리 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쓰신 분이 소울 사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작품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자꾸 화살을 멀리만 쏘는데 명중률이 낮고 특히 활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적의 갑옷을 뚫고 이렇게 죽여야 할 만큼의 세게 나가야 되는데 요즘 자꾸 그렇게 바탕을 안 닫고 굉장히 화려하게 멀리 쏘기만 하고 있으니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종의 어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면 골프를 생각하시는데요. 어, 골프도 그런가요? 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 말은 이제 세종이 최윤덕 장군한테 한 말이에요. 최윤덕한테. 최윤덕 장군한테 활을 잘 쏘려면 우선 기력이 강장해야 된대요. 그 큰 활을 쏴야 되니까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쏘기가 제대로 적중해야 된다. 풀어보자면 자꾸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 꼭 필요한 일을 아주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원사회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한 벌써 5월이 다 됐는데 올해 정말 이 바로 쏘아서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쏘기에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세종 리더십 ABC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모 교수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내용을 함께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면 어쨌든 자 우리가 이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A는 어치브먼트는 아마 우리 박연모 교수님의 어치브먼트는 이면사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맡길 현자를 찾아내는 것. 이 현자를 한 20% 정도 찾아낼 수만 있으면 좋은데 20%의 현자를 맡겨서 삼성이 소니를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맡길 20%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파워먼트 이렇게 부르죠. 이 인파워먼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건 누구나 잘하지만 이 이면을 잘 해야 된다. 우리 최태리 부회장님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진 20%를 찾아서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이 이면 사능이 어치브먼트의 핵심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B.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어, 연결하는 사람은 만나고 연결해주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 안 시켜주는 사람은
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있으면 우리 장 회장님한테 부탁하면 잘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최태리 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B가 있는 것 같고. 이 C는 우리 A와 B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는 비교를 해봐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내일 차이나 서밋에 가는데 이 진짜 끊임없이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경쟁력이 뭐고 정리해야 될 게 뭘까를 찾아보는 것. 저는 오늘 박연모 교수님의 이 ABC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박연모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예. 사실은 이제 박희모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종뿐만 아니라 정조에 관해서도 워낙 그 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종실록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세종실록을 저희 6개월 동안 매일 공부하셨다고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주신 책자가 제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 책자고요. 세종의 수성 리더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전 이거 이미 다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종이라면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세종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물론 이게 다 이 두 권 갖고 막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워낙 세종실록이 워낙 방대하고, 또 세종적인 남기신 업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제가 교수님 모시고 이제 세종대왕의 어떤 철학을 우리 경영관리 관련해서 그걸 저희가 좀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세종대왕에 관한 그런 강의는 저희가 계속 들어도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어요. 언제 한번 교수님 모시고 한번 더 이렇게 좋은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책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어린이집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연모 교수님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만 해외 동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700만 해외 동포 중에 200만 명이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만 명밖에 투표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해외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좀 지났는데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 박연모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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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